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정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치열하게 펼쳐진 미국 대선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치열한 접전이었죠. 결국에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했는데 일단 두 분은 이번 미국 대선 총평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이제 기록하기도 했지만 예. 가장 또 좀 치열한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는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처음에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치열한 선거가 되었었는데요. 예. 그것을 볼 때 현재 미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지 좀 여실히 보여준 선거다라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였다라고 평을 해주셨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쉽고 간단하게 좀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이게 노익장과 뒷심의 대결 이제 그런 걸 좀 본 것 같습니다. 둘 다 70대 후보였어요. 사실 이제 뭐 역동적이고 이게 활기찬 미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대통령 이제 후보들은 둘 다 이제 70대 후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싸움이었고 예. 그리고 두 후보 다 뒷심을 잘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 판세로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렸죠,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제 그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여론조사 결과를 이번엔 좀 뒤집었죠.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맹렬히 추격해가지고 뒷심을 좀 발휘했었고. 근데 이제 개표 과정에서는 또 바이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또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그 역전 드라마를 이제 우리가 한 5일, 6일 정도 지금 지켜보게 된 것 같은데 여러모로 보나 좀 기록에 좀 남을 만한 대선인 것 같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 당선자 그리고 역대 그렇죠. 최다 득표 낙선자가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선거를 봤고 역시 뭐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치가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미국 사회의 이제 주류의 인식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16년도에 이어서 20년도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또 우리가 바라는 미국이 있고 미국인들이 또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과 바라는 미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백인 좀 완고한 이 백인 우월주의를 좀 계속 거듭해서 좀 확인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씁쓸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기록들이 많이 나왔던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한 40%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원래 있었잖아요. 또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거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우세했었는데 그런데 민심이 돌아선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미국에 큰 피해를 끼쳤고 그 코로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미숙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7천만 표 이상의 표를 얻고 불과 뭐 400만 표 미만의 표 차이로 이제 패했다고 하는 것은 만약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었을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2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증시가 매우 호황이었고 실업률이 미국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재선에 자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서 이제 큰 피해를 끼치면서 예. 미국인들이 어떤 지도자를 결정하는 기준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들 중에서 바이든의 승리보다는 트럼프의 패배가 더 컸다. 그리고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대결이었다. 이런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바이든 후보의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좀 미미했었죠.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역량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지루한 후보일 수는 있습니다. 평생을 봐왔던 예. 후보예요. 신선하거나 새로운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정치 신예 이번도 오바마 삼수였죠. 그렇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제 그렇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도 아니었고 드라마틱하거나 좀 그런 감은 좀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봤던 미국 대선에 비하면은 이제 그런 감흥은 좀 없었는데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전선으로 이번에 선거를 확실히 치른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변수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아주 쉽게 압승으로 재선을 하는 선거였습니다. 여러 변수를 봤을 때 경제도 이제 호황이었고 뭐 대선 당일날 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
그 증시에서 이제 포털 업계들, 미국의 포털 업계, 정보통신 업계는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그 대선을 이제 검색하면서 수십억 개의 이제 그 요즘 IT 산업 시대에 이제 광물인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거를 거의 이제 거저먹기식으로 또 이제 회사 자산으로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이제 IT 업계도 지금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예. 이 다른 코로나 변수라고 하는 것만 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초반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으로 또 미국 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제 표를 들고 나오면서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백인 중심의 이제 전통적인 자신 지지층들을 또 결집을 해가지고 맹렬히 추격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현상이 완전히 이제 미국 정치에 지금 착근하는 2020년들을 오늘 이번에 지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이번 선거에 변수가 참 많았죠. 코로나19의 상황도 있었고 우편 투표에 또 1억 명이 참여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던 시점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이제 샤이 보수나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이 내재돼 있던 미국인들의 좀 어떤 기득권층의 어떤 그런 의지나 아니면 뭐 미국 우선주의가 좀 내재돼 있는 그런 것들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정책에서 좀 탈피하자라는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된 선거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는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일방적인 승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예. 올해 이제 2016년에 총 투표인이 1억 3,500만 명 정도였고 올해 이제 1억 6천만 명을 넘어선 건데 예. 그 3천만 명이 증가한 차이 중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트럼프 후보를 이긴 거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 300만 표 안 되게 이겼었는데 예. 올해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 표차가 약 400만 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만 표를 그러네요. 더 받았는데 올해 늘어난 투표 인구는 약 3천만 명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거는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그만큼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민주당의 정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치적 저항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 외에 있었던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많이 지켜내고 또 의석을 새로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선거 예상을 하기 전에는 뭐 대통령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뿐만 아니라 상원도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가고 하원도 민주당이 이제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예상이 이제 틀린 게 됐거든요. 그건 단순히 여론조사의 예측이 뭐 틀렸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만큼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투표에 참여할 만큼 그러한 정책에 대한 열망 역시 강하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연설을 하긴 했지만 통합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고도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비해서 표가 좀 많이 늘었죠. 예, 그렇죠. 이제 확실히 이제 많이 더 늘은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서 지금 4년, 지금 우리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했으니까 모든 이제 트럼프의 흔적들이 좀 지워지고 또다시 이제 그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노 허니문이라고 해가지고 밀월 기간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 100일 정도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기다려 주거든요. 준비하고 새롭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벌써부터 이제 노 허니문, 이제 밀월 기간이라고 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레임덕 프레지던스라고 하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뒤 재선을
지금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이든 연령 때문에 고령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임하는 순간 4년짜리 대통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 이제 저변에는 어쨌든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제 강고한 결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4년 뒤 또 뭐 나오자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선거 불복 투쟁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계속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급기야 다시 또 대선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다 득표를 하고도 이제 낙선을 한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음으로 아마 지금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하고 미국민들하고는 좀 다른 현지의 감정이 정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정서가 이제 4년 동안에 새롭게 승화되지 않으면은 4년 뒤에 다시 트럼프의 모습을 보는 거 이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의 이런 불복 선언과 뭐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4년 뒤를 보고 지금 초기 눈덩이를 지금 다지고 있는 기간이라고 할까요? 점점 이제 4년 동안 눈덩이를 굴려서 이제 큰 눈뭉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이제 초기 눈덩이를 지금 굴리고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하게 반발하고 선거 불복 투쟁을 할수록 예. 강성 지지층들은 더욱더 공고하게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인 노림수가 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한테 걸려 있는 트럼프 개인한테 걸려 있는 탈세와 각종 비리, 뭐 성추문 스캔들 등등등 이제 조사가 연이어 이제 이어질 건데 예. 그 조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인 사면을 거래하기 위한 이제 선거 불복의 이제 그 승복으로 바뀔 때 이제 거래 조건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의혹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노림수일 뿐만 아니라 4년 뒤를 바라보고 이제 강고한 초기 눈덩이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이 선거 불복 소송과 예. 이 법적 투쟁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의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CNN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발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나온 보도인데요.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굉장히 서둘러서 발표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미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이르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뭐 이번 선거에도 이제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예. 뿐더러 맞습니다. 초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좀 그 피해 상황을 낮추느냐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4년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그리고 다른 어떤 이슈들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선거를 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가지고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인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경제가 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경제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경제적으로나 바이든 정부 측으로서는 이 코로나 문제에 일단 집중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미국 내 혼란을 봉합하고 좀 통합해야 되는 일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좀 대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외교 안보 또 동맹국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기까지 좀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습니까? 이제 뭐 재개표 등의 과정이 있는데 예. 이런 주별로 이런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일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11월 뭐 중순인 주도 있고 11월 말까지 모든 재개표와 같은 일들을 처리하라고 한 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이제 선거 결과, 이 개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 결과에 대한 다툼이나 이러한 뭐 재개표 문제 등이 길어질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12월 8일까지는 해결을 하고 선거인단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그 확정된 선거인단들이 각 주의 주도에 모여서 12월 14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한 것들을 이제 1월 6일에 하원, 새로 구성된 하원에서 이제 개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 뭐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왜 이렇게 뭐 기간을 두느냐라고 이제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다 180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말을 타고 마차 타고 이동하는 뭐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1월 6일에 하원에서도 어떻게 하냐 하면 뭐 청소년들이 각 주별로 온 이 개표 선거 함들을 가지고 의회로 들어와서 이제 그걸 열어보는 개표 행위를 아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뭐 그런 개표가 뭐 실제로 뭐 중요하기도 했지만 뭐 이제는 좀 요식 행위에 가깝긴 해도 그것이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 절차를 마무리 짓는 절차이고 1월 6일에 이제 함에서 실제로 꺼내서 개표를 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공표하게 되면 1월 20일 정오부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많은 분들은 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좀 밟았고 그리고 또 그 주 법에 따라서 주 법원들의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에서 예.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줄 소송의 줄 기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공화당의 이제 선고 소송들을 뭐 30년, 40년씩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증거 불충분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 선거는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법적 투쟁이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거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거의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보이고 1월 20일 취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이제 취임식 준비를 좀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들어오기 전에 우 박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네.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 건 가능한데 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취임식이 가능할지 아하. 이제 그게 좀 의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다가 겨울에 지금 독감까지 와서 더블 팬데믹 상황이 만약 온다면은 과거처럼 50만 명, 100만 명씩 모여서 축제 분위기에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할 거고 아마 출발부터 지금 선거 과정 개표 과정부터 그리고 정식 취임식 출발부터 여러 가지 좀 축복받지 못하는 그래도 조금 좀 전혀 다른 그 경로를 밟는 새로운 행정부의 모습을 우리가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은 뭐 과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코로나19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내 혼란을 통합하는 건데 그러려면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제쯤 좀 뭐 포기하고 이제 뭐 마음을 다잡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정 박사님께서 이제 소송 이야기도 했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가기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의 절차적으로는 이 선거 결과를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제 포기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더 이상의 어떤 소요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11월 9일 월요일부터 이제 소송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예. 사실 아직까지 뭘 가지고 소송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부시 그 두 후보가 이제 소송을 했을 때는 그 쟁점이 사실 명확했습니다. 예. 재개표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허용을 할 건지 뭐 그런 여부를 가지고 이제 법리 다툼을 했던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투표 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어떤 투표 부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라고 하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조차도 이것은 뭐 사기다. 부정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어떠한 법리적인 논점을 다투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 하급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 대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뭐 심리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제가 볼 때는 12월 8일 이전에는 대부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정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힐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다툴 길은 없기 때문에 12월 8일 이전에는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화당에서 일단 민주당으로 바뀌었고요. 또 트럼프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에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일단 그동안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해 왔는데 정반대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전 정부 때처럼 일단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구할 거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외교 정책을 이어나갈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가 캠페인 당시에도 이제 표가 극명하게 갈렸었죠.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였고 이에 맞서서 바이든 후보는 아메리카 머스트 리드 어게인.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 미국이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해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동맹 외교와 다자 외교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글로벌에서의 리더십 회복과 지위 이제 회복.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가 4년 동안의 과제가 사실은 설거지가 돼버렸어요. 자신의 아젠다를 새롭게 좀 펼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조금은 없는 게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겁니다. 이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전 세계 이제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주 그 개인적인 독특한 이 캐릭터 때문에 변칙 플레이를 하면서 다자 외교의 장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산산조각을 좀 내고 다녔었죠. 이런 것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이제 그 수리 과정, 설거지 과정에 임기의 또 상당 부분을 좀 들여야 하고 그 일성으로 지금 파리 기후 협약에 이제 바로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시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한번 기우뚱한 거를 또 다시 살리는 자체에도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요. 근데 그 자체로서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그동안 이제 20세기 넘어서 21세기 초여까지 전 세계 공공재를 제공하던 패권 국가가 자신의 이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제 그 미국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 국내입니다. 역시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의 이 강고한 이 지지층이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제 여론가 그리고 또 의회의 지지를 얼마만큼 얻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속도감 있게 그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임기 초반 한 1년 정도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확 다른 국정 운영을 보여주진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 여론도 있을 거고요. 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워낙에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나 파트너국들과의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바탕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비즈니스 개념이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렇게 동맹과 파트너국들을 어떻게 홀대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나토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국들, 그 다음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아니지만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전략의 파트너로 참가하는 국가들 모두에게 아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서 동맹국들과 가졌던 그런 갈등 관계를 푸는데 1차적으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점을 좀 더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과 한반도 방위비 분담 문제가 아마 가장 궁금한 문제일 텐데 일단 대북 정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기존에는 대북 정책에서 좀 강경한 입장이긴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아무래도 동맹국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좀 기조에 발맞춰서 협력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국 변수, 우리 정부 변수가 굉장히 좀 큽니다. 사실은 예. 미국 정부는 이 한반도 문제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도를 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데 키를 잡기를 좀 원하죠. 자기네 힘으로 언제건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이 원래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또 대중국 봉쇄를 해야 되는 게 미국이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데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에 발목을 많이 묶여 있을 수 있고 힘을 쏟기는 여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든든한 한국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변칙적으로 4년 동안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준 거고 예. 이상한 거래 조건들을 얘기했던 것인데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새롭게 행정부를 꾸리면은 이제 전통적인 동맹 외교의 복원이 있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북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 3기가 될 거냐, 클린턴 3기가 될 거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클린턴 3기가 되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20년 전 클린턴이 임기를 마쳤던 2000년 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두 가지가 있죠. 북한의 비핵화 능력, 북한의 핵 능력이 예. 상당히 이제 고도화됐다는 거죠.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미중 경쟁이 그때와는 또 다르게 이제 패권 경쟁으로 이제 명백하게 접어든 상황이고 여기서 대중국 봉쇄 압박에서 한국의 편을 마냥 이제 미국이 들어줄 것이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유연하게 하면서 또 중국과 협력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한국 문제를 언제나 이제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우리 의견만을 100% 청취해 줄 거냐. 그거 조금 좀 정말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핵 능력을 축소한다는 조건.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축하고 그리고 핵 동결과 핵 군축 측에서 일단 군축학파 쪽에서 일단 핵 동결을 하고 핵 능력을 축소하는 조건 하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걸 토론회에서도 바이든 당선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조건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우리의 관건이죠. 클린턴 3기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게 가려면은 그 정책 재검토 시간 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청문회 과정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북미 간에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그 합의들 그 중에 실현 가능한 것들을 잘 로드맵을 빨리 우리가 좀 짜서 미국에 설득하고 특히 또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이제 내년 1월달 8차 당대회가 열리면은 경제발전 5개년 이제 전략이 아니라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예. 그 행간에 이제 그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자신들의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2018년도에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북한은 공식 노선 전환했는데 그걸 아직 폐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짜서 발표를 할 건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제재 완화나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행간을 제대로 읽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설득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정책 재검토 시간이 빨리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북미가 다시 대화 테이블을 앉고 또 우리도 거기에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시간을 줄이는 게 아마 우리의 역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를 내는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러브레터를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나서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이 또 대화를 또 아주 극적으로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 중심으로 정책을 이어나갈 걸로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대북 정책이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미 협상을 좀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속도감에서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 있겠지만 그 방향과 정확성에 있어서는 잘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진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보면은 굉장히 좀 속도감 있고 없던 그림이 나와서 좋긴 예. 좋았는데 사실 지금 와서 돌이키는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렇죠. 특별히 진전된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오로지 이제 좋았던 정치 쇼였던 것인데,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할 일은 없거든요.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인권 외교를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처럼 이제 인권과 독재자 이미지가 있는 나라하고 이제 직접 정상이 교섭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그 북한에 대한 이제 비호감도가 거의 1위입니다. 그 여러 전 세계 이제 미국의 이제 적대 국가 중에 비호감도가 북한이 한 80% 정도가 나오고 중국이 한 70%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나 늘 1위를 지금 계속 수년째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섣불리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은 생각해 보기엔 좀 힘들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선자도 1993년 상원의원 시절에 유고의 밀로세비치 대통령 만났을 때 면전에서 당신은 전범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강경이었어요. 인권 문제나 그런 데 있어서는. 그 입장은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핵 능력의 축소,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긴 좀 힘들어 보이지만, 북미 실무회담에서 진짜 우리가 좀 미국 정부 잘 설득해서 지난 30년 동안의 비핵화 과정에 사실 진실의 순간까지 우리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이제 진짜 이 버튼만 누르면 영변 핵시설 폐기에 실질적인 첫 단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아직 제대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스냅백 조항. 로드맵 단계 넘어가서 북한이 안 지키면 바로 더 강하게 제재하는 거 실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설득하고 진실의 순간까지 한번 가보는 거.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이 촘촘한 실무 협상에서 정해지고 마지막 순간에 버튼을 누릴 수 있도록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는 것. 거기 이제 남한도 끼고 해서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이 한 4년 내에 열리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제 그 첫 단추를 한 1년, 2년 내에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뭐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정책도 중요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주도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로 좀 넘어가서 이 부분은 바이든 당선인이 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협상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선택을 좀 강요하게 되는,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서 그 문제와 그 변수가 엮인다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사안마다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방위비 문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예. 현재 올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타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우리가 협상을 기한 내에 못하고 기한을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이 좀 더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러한 차이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을 넘어서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미국 민주당 정부 역시 한국의 부담분을 늘리기 위한 좀 더 강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그다음에 중장기적 방위비 협상에 관한 전망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중국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바마 정부 때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바마 정부 때는 지금과 같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바마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남중국해 문제는 매우 원칙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예. 바이든 정부가 이제 동맹국을 존중하고 동맹국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면에는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경쟁이 이미 미국과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매우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번 만남이 사실 그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단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바이든 당선인 측의 인사와 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현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 기관이잖아요. 예. 기관에서는 이제 인계도 있고 인수도 있는 것인데, 인계하는 측면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폼페이오 장관은 뭐 약간 좀 씁쓸한 거야 뭐 있겠지만, 예. 뭐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한미 동맹의 현안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이제 새로운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인계를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현재 한미 동맹 현안 전반적인 현안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과 과제가 있으면 또 우리도 청취를 해야 될 거고, 새로운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인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또 그에 대비해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보를 낮에는 파악하는 것이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또 밤에는 또 이제 민주당 인사들과의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또 복원해야 되겠죠. 2016년도에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였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했었습니다. 외교적 인맥을 좀 다시 이제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4년 전까지 부통령을 했었고 오바마 행정부와 쌓아왔던 우리의 전통적인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재확인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국의 우리의 그 필요성들을 잘 알리고 한다면은 원만하게 좀 한미 동맹도 좀 지속 발전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